저는 올해 71살이 된 박대근입니다. 은퇴한 우체국 집배원이고 아내와 아들을 먼저 보내고 손녀 박지아 24살과 둘이 삽니다. 몸은 느려졌지만 눈과 습관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죠. 배달의 리듬, 종이의 냄새, 상자 테이프가 말없이 말하는 신호들을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어느 날부터 우리 집 현관 앞에 비슷한 상자가 같은 시각에 놓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달력에 조심스레 표시했습니다. 월말 사흘 전 오후 3시 반 전후. 벨소리는 울리지 않았고 문 앞 바닥에 내려놓고 사라지는 방식. 송장을 훑어보면 발신자는 매번 달랐는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주소 끝에 사서한 표기가 붙어 있었죠. 내 경험으로는 일반 회사가 아닌 곳에서 종종 쓰는 회피성 표기였습니다. 상자는 늘 지하의 방이나 서재로 곧장 들어갔어요. 손녀의 남자친구 이강훈 27살이 있을 때면 더 빨랐죠. 두 사람은 내가 상자에 손을 대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고 나는 그 부담이 단순한 사생활의 선이 아니라 보이면 곤란한 것들을 숨긴다는 걸 바로 느꼈어요. 박스가 들어오는 날이면 집안 공기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죠. 새 플라스틱과 소독액 냄새, 싼 전자기기의 포장 비닐에서 나는 그런 냄새도 기분 나빴어요. 저는 압니다. 요즘은 업무도 재택이 많고 샘플도 집으로 받는 시대라고. 그러나 저는 직업병이 남아있어서 계속 기록했어요. 상자의 크기를 눈대중으로 재고 무게를 추정해 적었지요. 사실 딱 보면 몇 킬로그램인지 알지요. 그 무렵부터 집 전화 대신 지하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가 자주 걸려왔어요. 통화는 짧고 이어 메시지가 왔죠. 우연히 봤는데 환급, 확인, 일정, 수령 같은 단어들이 보이더군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지요.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 집배원일 때 억울한 분실을 막으려 쓰던 노란 수첩을 꺼내 날짜, 시각, 발신 표기, 상자 상태, 냄새까지 다 적었습니다. 손녀의 웃음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취업 공고를 보며 한숨을 쉬다가도 냉장고에 있는 계란으로 후다닥 요리를 만들어 내게 건넸어요. 강우는 마케팅 대행 알바를 한다며 바쁜 척했고 27 치고는 말을 잘했어요. 그래도 저는 강훈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죠. 한밤중 현관 주변을 거닐며 발소리를 죽이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보행 습관은 직업을 말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수거책의 걸음은 빠르되 허둥대지 않고 모서리마다 고개를 넣어보지 않는다. 그날도 그런 발소리가 스르르 사라졌어요. 다음날 수첩에 적으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의심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칼이 아니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안전벨트여야 한다고.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안전벨트를 하나 더 조여매는 것처럼 결심했어요. 어느 오후 비가 오기 전에 눅눅한 바람이 불던 날이었죠. 상자가 우리 집 우편함 위에 비스듬히 걸린 채 놓여 있더군요. 테이프가 젖기 전에 안으로 들여야겠다는 직업적 본능에 저는 상자를 들었는데 테이프 틈으로 반짝이는 검은 플라스틱 끝이 보였어요. 번호폰 박스의 표준 규격과 닮아 있었죠. 심장은 순간적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손은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때 지아가 현관으로 들어왔죠. 얼굴이 놀랄 만큼 창백했어요. 내 손에 있던 상자를 바로 낚아채더군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숨 대신 수첩에 표시했어요. 삶은 작은 반복이 모여 큰 방향을 만든다. 나는 그 방향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폭우가 솟구치던 날, 바닥에 튀는 빗물 소리와 함께 상자가 도착했어요. 배달원은 이번에도 배를 누르지 않았죠. 테이프는 검은색,
모서리엔 파손주의 스티커, 송장에는 익명의 업체명과 사서함 번호. 무게는 이전보다 묵직해 보였어요. 저는 앞서 배운 모든 업무 습관대로 움직였어요. 문을 닫고 현관 카메라 시간을 확인하고 수첩에 기록하고 바닥에 물기를 닦고 상자를 천천히 세워 3번 돌려보았다. 테이프 이음새가 두 겹 겹친 곳에 작은 틈이 있었죠. 비닐밴드의 광택이 얇게 새어나왔고 그 틈 사이로 보이는 봉투 모서리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웠습니다. 봉투 안에 종이가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있다는 뜻이었어요. 현관이 축축해져 더 오래 둘 수 없어서 상자를 들어 내 방으로 옮기고 문을 잠갔습니다. 조심스레 테이프 바깥층만 칼끝으로 살짝 띄워 안쪽 구조를 확인하려고요. 겉박스 아래에는 내부 완충제, 그리고 정사각형의 플라스틱 박스가 안에 들어있더군요. 구멍 같은 홈은 없었고 양쪽을 눌러 열면 벌어지는 구조였어요. 뚜껑이 올라가는 순간 얇은 소독액 냄새가 났어요.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는 충전기 뭉치, 개통 전 유심 카드, 메신저, 이름이 적힌 작은 쪽지, 봉인 스티커가 붙은 혜택 카드 모양의 카드들, 그리고 통장과 카드가 함께 든 세트들이 가지런히 깔려 있었어요. 맨 아래층에는 지퍼백에 담긴 현금이 줄을 맞추고 있었죠. 단위가 큰 신권 묶음, 고무줄이 바짝 당겨진 상태, 각 묶음에 붙은 메모에는 일정과 코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의 삶과 돈이 이런 상자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게 우리 현관까지 들어왔다는 현실.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지아가 방 앞에 서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자 내 무릎 위 상자와 눈이 마주한 듯한 순간의 정적이 흘렀죠. 지아의 어깨는 눈에 띄게 떨렸어요. 손이 상자 쪽으로 한 발 내딛다가 멈추다가 어쩔 수 없었는지 지아가 입을 열었어요. 알바를 시작했다고, 환급 안내를 한다고 소개받았고, 시킨 대로 스크립트 문장을 읽으면 건당 수수료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일이라고 들었다고 했어요. 안전이라는 단어는 이렇게도 쉽게 쓰이는구나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안전하다는 말의 이면에 누군가의 예금이 있고 타인의 불안을 흔드는 대사들이 있고 계좌를 이체하는 손가락이 있었을 텐데. 지아는 모니터 너머에 누군가에게 행정기관을 사칭하는 문장을 읽었대요. 나이 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잠시 동안 흔들리고 다시 묻고 결국 돈을 옮기는 순간 지아는 자신의 목소리가 누구를 해치고 있는지 잘 몰랐대요. 강우는 합법 마케팅이라고 말했다고. 지아는 교통비와 점심값이 필요했고 부끄러운 마음을 숨기느라 화장실에서 통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 내외가 죽고 혼자서 대학 졸업한 녀석이 더 깊은 그늘로 숨어버릴까 걱정했죠. 그래서 제 방식대로 움직였습니다. 상자 내부를 다시 조립하고 봉투 위치를 그대로 두고 비닐의 주름을 앞뒤로 맞췄어요. 흔적은 남기되 파국은 남기지 않는 선에서. 그날 밤 나는 오래된 노트북을 켜고 표를 만들었습니다. 날짜, 수령 시각, 무게 추정, 발신 표기, 냄새, 내부 추정물, 지하 휴대폰 알림, 상자 도착 후의 동선. 그리고 구청 무료 법률 상담 시간을 검색해 적어두었죠. 커튼 사이로 비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잠이 오지 않는 밤, 나는 가족 사진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들아, 지아는 내가 지키마. 걱정 마라. 다음 날 아침 나는 엑셀에 2손가락만 사용해서 표를 채웠다. 지아가 나간 시간, 상자 도착 소리, 카메라 타임스탬프, 노란 수첩에 메모한 모든 것을. 은퇴한 뒤 시계를 안 차고 살았지만
그날은 시계를 차고분 단위로 체크했다. 지하의 폰에는 오후 4시를 기점으로 ATM 인출 알림이 떠 있었다. 액수는 엑셀에서 추정한 상자 무게가 높을수록 커졌다. 뭔가 감이 잡히기 시작했다. 나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가 사건의 패턴을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에서 실제로 쓰이는 흐름과 내 기록이 거의 일치한다는 말을 들었다. 콜센터와 수거책, 계좌 제공자와 대포 통장 세트, 번호폰과 유심, 현금의 세탁 경로. 상담사는 차분히 말했다. 장기화될수록 빠져나오기가 더 어렵다. 가족이 무너질 수 있다. 신고와 보호를 동시에 준비하라. 집으로 돌아와 강훈을 불렀다. 그는 웃는 눈으로 나를 맞았다. 젊음은 대개 밝은 표정으로 위험을 숨긴다. 나는 그에게 상자가 집 안에 들어오는 경로를 물었고, 그가 스스로 말한 마케팅의 성격이 내 기록과 얼마나 다른지도 질문했다. 그는 애매한 단어로 둘러댔다. 지인, 재택, 합법, 샘플 같은 말. 나는 오랜 배달 경험을 꺼냈다. 사람은 급할수록 말을 줄이고 거짓말은 길어질수록 연결부가 풀린다고. 그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다. 그 정도면 충분했다. 더 이상 설득의 시간을 늘리지 않기로 했다. 강훈이 집에서 나간 후 나는 경찰서 대표번호를 눌러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담부서를 연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연결음 끝에서 서유림이란 형사가 전화를 받았다. 나는 연령, 관계, 상자 패턴, 송장 특징, 유심과 통장 세트, 현금 지퍼백 추정까지 천천히 말했다. 그녀는 필요 서류를 일러주고 가능하면 미끼 상자를 활용해 수거책이라는 놈과 상부 라인을 함께 잡자고 제안했다. 준비는 치밀하고 조용하게 진행됐다. 현관 카메라 각도를 살짝 바꿨다. 얼굴이 아니라 손이 잘 잡히도록 손목 높이에 초점을 맞췄다. 지아에게는 일단 일을 그만둔다고만 말하라고 했다. 죄책감으로 그 아이의 어깨가 꺾이지 않게 구체적 추궁 대신 탈출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 해결 방법에 집중하기로 했다. 상자가 도착하는 날에는 난방을 조금 줄이고 창문을 환기했다. 냄새는 기억보다 정확한 증거가 된다. 손글씨 수첩에는 배달원 걸음소리의 시간도 표시했다. 짧고 일정할수록 조직적으로 훈련된 사람일 확률이 높다. 우편함 내부 작은 긁힘 자국들도 사진으로 남겼다. 밤이 깊을수록 내 마음에는 두 개의 감정이 동시에 자리했다. 한쪽은 분노였다. 노인들을 속이는 문장 하나로 쌓인 돈이 이렇게 상자 안에 떡 벌어져 들어오는 현실. 다른 한쪽은 애틋함이었다. 손녀가 내 앞에서 손끝을 오므리고 고개를 푹 숙였던 순간 나는 분노로 애틋함을 덮지 않기로 했다. 애틋함으로 분노를 정당화하지도 않기로 했다. 다음 상자가 도착하면 경찰과 함께 움직일 준비를 모두 마쳤다. 우리는 현관 밖 우편함 칸에 GPS 태그가 들어간 미끼 상자를 숨겨둘 계획을 세웠다. 상자 크기와 무게, 테이프 색과 주름까지 진짜와 최대한 비슷하게 꾸렸다. 상자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는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야 이해했다. 그렇다면 상자 하나로도 사람의 인생을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 내 평생 배달이 그랬듯이 정확한 주소로. 예정된 날 오후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다. 나는 평소처럼 현관 매트를 털고 문지방 먼지를 닦았다. 손녀는 자기 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꿔두었다. 집에서 강훈은 초조한 발걸음으로 거실을 오갔다. 눈동자는 자꾸 현관 카메라 쪽으로 갔다가 돌아왔다. 그의 휴대폰에는 상부로 보이는 누군가의 메시지가 자주 떴다.
일정 앞당김, 직접 수거, 지연 금지 같은 단어들이 올라오는 것을 나는 스쳐보았다. 미끼 상자는 우편함 아래 칸에 숨겨져 있었다. 테이프의 주름과 스티커의 배치까지 진짜와 거의 같았다. 서유림 형사팀은 골목 양쪽 끝에서 대기했다. 긴장감에 손에 땀이 났다. 문 앞 발소리가 멈추었다. 모자챙을 깊게 눌러 쓴 남자가 온 게 현관 카메라에 잡혔다. 벨 대신 문나크 소리가 3번 규칙적으로 울렸다. 조직에서 정한 신호일 것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현관문을 반쯤 열었다. 얼굴보다는 손을 보았다. 손등에 오래된 흉터가 가로로 있었다. 오른손 검지에 굳은 살, 번호폰을 오래 쥔 사람의 손에 흔한 자국. 남자는 서류 수거를 하러 온 것처럼 손짓을 했다. 나는 문지방에 발을 고정하고 상자를 바깥으로 밀었다. 남자의 팔이 상자를 받아들며 미세하게 기울어지는 순간 골목 양쪽에서 뛰어오는 발소리가 겹쳐 들려왔다. 경찰의 빠른 발걸음. 누군가가 현관문에 손을 대어 내가 다치지 않게 도와줬다. 수거책이라는 놈이 잡혔다. 상자와 함께 남자의 주머니에서 여러 물건이 나왔다. 인출 지시서가 접힌 채 반으로 구겨져 있었고 번호폰이 2대, 유심 카드 봉투 몇 장, 작은 수첩 1권. 수첩에는 이니셜과 액수, 시간, 그리고 이체 확인 체크박스가 반복되어 있었다. 체포는 생각보다 조용히 끝났다. 강훈의 표정은 빠르게 무너졌다. 의자에 앉을 기회도 없었다. 경찰은 준비된 영장을 제시하고 그의 원룸에도 들이닥쳤다. 프린트된 스크립트 묶음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다.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문장, 수사기관 사칭, 안전계좌 이체 유도, 통화가 끊기면 체포가 된다는 협박, 실시간 인출 지시. 더미 아래에서 피해자 리스트 명단이 나왔다. 이름 옆에는 나이와 대략의 자산 정보, 통화 성공 여부가 적혀 있었다. 기록을 보는 순간 아찔했다. 내가 평생 배달하던 편지들의 주소와 이름, 누군가의 생일과 결혼식과 장례식, 황금색 글씨가 새겨진 청첩장과 검은 테두리 부고. 그 모든 이름들이 사냥감처럼 정리되어 있었다. 지아는 내 옆에서 떨리는 숨을 삼켰다. 형사는 손녀에게 보호자 동행 진술을 제안했고, 지아는 콜 업무의 구체적인 과정을 털어놓았다. 첫날은 교육을 받았고, 스크립트를 외웠고, 주어진 문장에 맞춰 읽었다고 했다. 상대가 울거나 당황하면 이어붙이는 문장이 따로 있었고, 끊으려 하면 위에서 연결을 재시도했으며, 성공률이 높은 시간대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였다고 했다. 강우는 처음에 합법이라고 말했다가 수거책이라는 놈이 잡힌 순간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사는 기록을 모으며 말했다. 이건 개인 범죄를 넘어 조직형 범죄라고, 혐의가 여럿 겹친다고. 나는 감정이 앞서지 않게 하기 위해 숨을 고르게 하며 손녀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이 아이가 진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나의 역할이 끝까지 버팀목이 되도록. 밤이 되어 형사들이 철수한 뒤 집안은 낯선 정적에 잠겼다. 테이블 위에는 영수증처럼 사건 접수 번호가 적힌 용지가 놓였다. 나는 그 번호를 노란 수첩에 옮겨 적었다. 그리고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였다. 컵을 지아 앞에 밀어놓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대화는 말이 없어도 흘러간다. 차가운 것을 마셔도 목이 타는 날이 있다. 그날이 그랬다. 나는 손녀에게 내일 경찰서에 함께 가자고 전했다. 아이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나는 오랜만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소독액 냄새 대신 보리차 냄새가 거실을 채우고 있었다.
시간은 사건 이후 이상하게도 빠르고 느리게 흘렀다. 수거책하던 놈과 강우는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 기방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었다. 지아는 초범이었고 적극적으로 협조했기에 피해자 배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조사실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사람은 따뜻했다. 서유림 형사는 마지막 인사를 하며 오늘 수고했다고 지아를 안아주었다. 나는 손녀와 나란히 앉아 내 수첩과 엑셀표, 카메라 기록을 전부 제출했다. 작은 기록들이 모인 매우 큰 경험을 우리는 함께 체득했다. 법원 선고일, 나는 방청석 마지막 줄에 앉았다. 판사의 목소리는 담백했고 범죄의 구조와 피해의 방식, 고령자 대상 범죄의 중대성을 조목조목 짚어 내려갔다. 판결문 속 문장들은 칼날 같았지만 동시에 울음의 가장자리를 닦는 손수건 같기도 했다. 나는 피해자 진술 기회를 얻었다. 오랫동안 우체국 배달 일을 하며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마음으로 떠올렸다. 주소를 바로 적는 일, 발신과 수신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 사서함과 대면 배달의 차이를 구분하는 일, 의심이 들면 다시 확인하는 일. 그 습관이 오늘 내 손녀의 발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었다고 믿는다고. 그래서 이 사건이 내 직업의 마지막 연장선 같다고. 나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했다. 굳이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좋았다. 지아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이 끝난 뒤 형사 유림은 경로당과 주민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그 제안을 받았다. 파워포인트를 만들 줄 몰라서 종이에 굵은 글씨로 핵심 문장을 적었다. 안전계좌라는 말이 나오면 즉시 전화를 끊고 180이나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재확인할 것, 가족이나 기관을 사칭하는 번호는 반드시 직접 저장된 기존 번호로 걸어 확인할 것, 택배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반복되면 송장과 무게, 냄새, 도착 시간을 기록할 것, 상자를 집 안으로 들이기 전에 발신 형태를 다시 읽고 가족에게 공유할 것. 강의가 끝날 때마다 어르신들이 손을 들어 자기 사례를 들려주었다. 어떤 이는 아들 군대 관련 전화를 받았고 어떤 이는 카드사 직원이라며 한밤중에 결제 취소를 유도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받아 적었다. 기록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기록은 다음 사람의 안전벨트가 된다. 교육이 있던 날 저녁이면 지아는 회의실 의자를 정리했고 나는 보리차를 보온병에 채워 가져가 남은 분들과 나눠 마셨다. 보리차 향이 공간을 따뜻하게 메웠다. 집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현관벽에 붙어있던 택배 도착 메모가 사라지고 대신 봉사활동 일정표가 붙었다. 손녀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력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취업 사이트의 희망 직무 칸에는 상담원이 아니라 기록 보조라고 적었다. 사건 이후 지아는 가끔 악몽에서 깼다. 그럴 때마다 나는 부엌불을 켜고 잔을 꺼내 놓았다. 아이가 물을 마시며 앉으면 나는 말없이 옆에 앉았다. 지아는 때때로 자신의 목소리에 대해 말했다. 어느 밤에 어떤 문장을 읽었는지, 상대가 어떻게 숨을 몰아쉬었는지, 끊을까 말까 하다가 이어붙였던 문장을 이제 후회한다는 말. 나는 꾸짖지 않았다. 어느 토요일 아침, 택배 종이 테이프가 모여있던 서랍을 비웠다. 테이프 끝을 손톱으로 뜯어내며 나는 작은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 천천히 움직였다. 빈 서랍 안쪽에 오래전 아내가 붙여놓고 간 스티커가 있었다. 이웃이 문을 두드리고 보리차 냄새가 번졌다. 주소는 늘 또박또박, 서명은 늘 천천히. 나는 손으로 그 글자를 어루만졌다. 손끝에 묻어나는 것은 먼지뿐이었지만
마음의 온기가 전해졌다. 내가 할 일은 여전히 같다. 주소를 바로 적는 일, 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일, 내 곁에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도록 옆에서 기록해주는 일. 상자는 다시 오지 않았다. 그러나 현관은 더 자주 열렸다.